자, 이제 여러분들 아까 예고했듯이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중간에 경제 파트는 건너뛰고 277쪽에 있는 5단원 6월 민주항쟁과 민주주의의 발전 여기 가겠습니다.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이 되게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때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언제가 되게 되냐면 1980년대. 그리고 요때는 공화국이 몇 공화국이냐? 5공화국. 그리고 이 5공화국의 대통령은 누구였다? 전두환 제12대 대통령, 11대 대통령 전두환이 있었던 요 시기가 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980년대 5공화국 여기 나오는데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잠깐 보면은 지금 연도선으로 봤을 때 1980년대 그리고 공화국으로 봤을 때는 제5공화국 그리고 제12대 대통령 누구 전두환 이렇게 되게 되죠. 자, 이때까지가 우리가 되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대통령 어떻게 됩니까? 간선제였다는 것, 그죠? 대통령은 간접선거 어디에서?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간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게 된다. 임기는 몇 년? 7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그렇죠. 단임 한 번만 하게 되는 것.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5.18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져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뭘 요구하게 되냐면 이른바 직선제 개헌, 대통령을 직선제 뽑아야 된다. 우리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야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된다? 전두환, 너를 이어서 그 다음에 누구? 노태우.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배경부터 해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나오는 배경은 어떻게 되게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8차 개헌에서 여기 지금 나온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요 얘기. 지금 이 얘기가 배경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80년대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 선거인단, 7년 단임,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 자,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뭘 요구하게 되냐면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게 된다.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뭘 생각하냐? 우리의 민주화를 이끌어갈 분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죠. 김대중, 그 다음에 또 누구? 김영삼. 요 두 분이죠. 김영삼, 김대중 요 두 분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에 의해서 이제 1985년 2월 12일 날 총선이 열립니다. 아마 12대 총선일 겁니다. 자, 12대 총선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언제냐면 1985년 2월 12일 총선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새로 만들어진 당이 뭐냐면 신한민주당입니다. 이 신한민주당에서 아주 돌풍을 일으키죠. 이 신한민주당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이 두 분입니다. 김대중, 김영삼 요 두 분이죠. 이분들의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이분들의 어떤 그 막강한 어떤 그 입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는 얼마 전에 전체 의석의 24%를 차지하게 됩니다. 24%.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10대 총선을 대비해서 그동안 가택연금돼 있고 이랬던 김대중, 김영삼이라는 분이 한 번 더서 한 방에 며칠 만에 25일 만에 만들었던 정당에서 24%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게 되냐면요. 12대 총선에서 가장 정부 여당이었던 민정당, 민주정의당, 이게 누굽니까? 노태우죠. 노태우가 있었던, 노태우와 전두환이 있었던 민정당. 여기서 얼마를 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얻었던 의석이 총 148석, 53.6%입니다. 근데 갑자기 나타났던 여기 나오는 신한민주당, 신민당이죠. 신한민주당이고요. 자, 이 신민당에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양김씨죠.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까 몇 퍼센트? 24%입니다. 그러면 이분만 있었냐면은 그 당시 이제 오랫동안 정치 활동했던 전문 정치가 있던 유치송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민한당, 민주한국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민한당에서 몇 퍼센트를 얻게 되냐면 12.7%입니다. 그리고 이만섭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또 국회의장까지 하셨던 한국당. 그래서 여기는 한국국민당이 되게 되는데 한국국민당에서 몇 퍼센트 되면 7.2%를 얻게 돼요. 그러면
총선에서 물론 과반수를 넘긴 건 민정당에서 이렇게 넘겼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의석수, 야당 쪽에서 갖고 있는 의석수가 얼마가 되게 되는 겁니까? 최소 우리가 봐도 40%가 넘어가는 거죠, 훨씬. 자, 해볼만 하다 이거죠. 자, 이런 분위기에서 대통령 직선제의 요구가 계속해서 등장을 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정권 폭력으로 이제 뭘 탄압하게 되냐 하면은 개헌 요구입니다. 아, 빠졌네요. 개헌 요구를 탄압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두 번째 소재로 나옵니다. 역시 여러분들 교과서 몇 쪽? 280쪽입니다. 자, 이제 제5강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뭘 요구합니까? 그렇죠.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는 뭐죠? 여기 나오게 되는 바로 뭐냐면 여기서 개헌 요구는 뭘 개헌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건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자, 이 직선제 요구를 끊임없이 우리를 해오고 있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가로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뭘 요구하면 전두환 정권의 포갑정치. 자, 전두환 정권의 이제 포갑정치, 폭력으로 압력을 가하는 포갑정치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포갑정치에서 이제 어떤 게 나오게 되냐면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공안사건을 날조합니다. 첫 번째로 공안사건을 날조하게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거는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공산주의죠. 공공의 안녕을 파괴하는 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빨갱이다 이거예요. 1987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저기 보니까 변호인 영화 봤죠 여러분들? 곽도원이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빨갱이 새끼야 하는 그겁니다.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직선제를 요구하고 이건 전부 다 뭡니까? 공안사건으로 나옵니다. 바로 뭐죠? 간첩화시키는 거죠. 간첩, 너 간첩이야? 너 빨갱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순수한 학생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던 노동운동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간첩과 연루됐다. 노동운동은 전부 다 간첩과 연루가 됐고 간첩과 연루가 돼 있다. 자 이런 문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불순 세력 순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한번 나쁜 놈이라는 얘기예요. 자, 불순 세력으로 전부 다 몰아버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른바 고문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문 수사와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1986년에 지금 어디입니까? 애들 여가부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아마 장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국회의원하다 제가 지금 어느 소속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권인숙 의원 나오게 되죠.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1986년입니다. 자 이제 전두환 정권이 이제 몰락으로 가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 이 권인숙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여성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죠. 권인숙. 뭐 이분이 직접 말씀을 한 거니까 얘기를 하더라도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분 서울대학교 다녔습니다. 서울대학교 의료학과 그쪽을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학생운동의 뜻을 다녔죠. 그래서 학교를 휴학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 부천에 있는 공장에 가서 위장 취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대학생들은 공장 취업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학력을 속이고 들어갔다. 위장 취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 권인숙이라는 분이 뭘 했냐면은 위장 취업을 해서 거기 있는 여성들에게 노동운동을 했죠. 공장에서 노동운동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권인숙 씨가 이제 발각이 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권인숙 씨를 갖다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천시에 문귀동이라는 새끼가 있어요. 아마 지금 살아있겠죠? 후손들이 봐도 저는 할만합니다. 문귀동이라는 이 개놈 새끼가 어떻게 했냐. 그 당시 권인숙 양을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뭐랬냐. 성고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 권인숙이라고 하는 분이 용기를 냈죠. 고발을 합니다. 언론 시선이 나오죠.
여성으로 정말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이지만은 민주화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사건이 이제 공론화되고 언론화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문기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징역 5년밖에 안 받았어요. 자 판문되고 이렇게 되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이제 1987년 1월 14일 날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박종철 부산 출신의 서울대 언어학과를 다니고 있던 학생입니다. 박종철 이분은 학생운동에 관심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운동에 직접 뛰어들어서 활동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박종철의 선배 한 분이 노동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도망을 가다가 박종철 집에서 며칠 머무르다 갔는데 그거를 안기부가 어떻게 알았는지 와서 박종철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남영동 서울역 바로 옆에요.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물고문을 하죠. 거기서 물고문을 하고 그로 인해서 박종철이 고문 과정에서 치사 돌아가시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듯이 여기 나오는 전두환 정권은 어마어마한 폭압 정치를 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한다고 했습니까? 대통령 직선제를 이제 요구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뭘 발표하게 되면 1980년 4.13 호원조치를 발표합니다. 이 헌법,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5공화국의 대통령 간선제가 좋은 거니까 좋은 후자입니다. 헌법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직선제를 논의하게 되는 직선제 논의 자체를 어떻게 하게 된다? 거부하게 되는 거죠. 왜 거부하게 되냐?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없었다.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국민이 그렇게 원하고 있던 대통령 직선제 여부를 한마디로 어떻게 하는 거죠? 거절하는 것. 이게 사회상 호언 조치가 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 자, 이제 분위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국민은 끊임없이 뭘 요구한다? 직선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게 되는데 감정을 건드리죠. 권일숙 씨에 대한 부청서 성고문 사건, 그리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둘 다 서울대 학생들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은 사회상 호언 조치라고 하는 이런 조치가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수업하고 있는데 저기 사회 선생님께서 지금 계속 보시면서 지금 웃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6월 민주항쟁 나오게 되는데 6월 민주항쟁의 전개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번호를 잘못했네요. 자, 전개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뭐가 되냐? 여러분 알고 있죠?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자, 1월 14일이죠. 이게 몇 년입니까? 1987년입니다. 자,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영화를 봐서 알겠지만은 박종철의 고문 치사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몰리고 그리고 물고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때 남영동 대공분실에 있었던 박초원, 이 박초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치한 감이었어요. 아마 영화에서는 그 김윤석 씨가 아마 한 것 같은데 박초원이라고 하는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학생이 데모와 관련해서 조사 과정에서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죽었다. 그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 박초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은 감옥에 가둘 수 없죠. 이로 인해서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이제 검찰에서 곧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약 1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검찰에서는 뭐라고 발표하게 되냐면 이 박종철 군이 물고문으로 사망을 했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하게 된다 하는 거죠. 1월 24일입니다. 이게 자 어디에서 검찰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박종철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 이때 또 어떻게 하냐면 이때 전두환은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전국이 어수선한데 전두환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노태우에게 뭘 하게 되냐면은 전국의 주도권을 부여합니다. 전국의 주도권을 이제 부여하게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를 표현을 하면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힘들어도 우리는 정면 돌파하겠다. 이게 언제냐면 3월 25일에 있었던 사건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전두환이 뭐 하게 됩니까? 4.13 호원 조치. 4.13 호원 조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죠. 권일숙 씨에 대한 부천서 송고문 사건, 그리고 박종철 고문치 사건, 이걸로 인해서 시위는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돼 가고 있는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하고 앉아 있죠, 지금. 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역시 누가 나서야 됩니까? 지식인이 나서야 되죠. 서울대 교수들이 이때 와서 서울대 교수들의 뭐라고 시국 선언문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문이 이제 발표가 되어 나오게 된다. 이게 언제가 되냐면요, 5월 2일입니다. 이때 상당수의 서울대 교수가 뭐랬냐?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왔죠. 마치 4.19 때. 4.19 때 대학 교수들 시국 선언문을 발표할 때처럼 이때도 서울대 교수 중 일부가 하얀색 두루마기 이런 걸 입고 나왔습니다. 왜? 우리의 민주화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 상복이에요. 상복을 입고 나와서 시국 선언문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된다. 이제 지식인들의 움직임도 정권의 권력에 부당한 권력에서 떠나기 시작하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역시 이때 또 전두환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 민정당 전당대회를 열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노태우를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이제 공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언제가 되게 되면 6월 2일이 되죠. 6월 2일 날 전두환은 잠실 학생체육관, 그 유명한 체육관 선거하는 겁니다.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노태우에게 민정당 전당대회를 열어서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를 임명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거로 치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화를 요구하는 쪽에서는 끊임없이 지금 계속 그 전국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전두환과 노태우는 또 자신들의 권력을 챙기는 입장, 서로 대립은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종교적 지도자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천주교 정의사회 구현 사제단, 그 다음에 기독학생회 이런 데서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 계속 지금 벌어져 나오게 되는 이런 걸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자, 여기 잠깐만 지울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영화 1987에 강동원이 등장합니다. 강동원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뭐가 됩니까?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던 이한열, 바로 여기를 이어서 합니다. 자, 이한열 학생이 시위 도중 사망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죽은 건 아닙니다. 87년 6월 9일 날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학교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연세대학교 이제 이렇게 그 대문이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쭉 백양로로 갑니다. 백양로 쫙 나오고 여기 연세대학교 정문이 있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앞에 길이 이런 식으로 이제 육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는 길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쭉 내려가는 길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이쪽을 밀고 나왔죠. 요 위로는 기찻길이 있습니다. 여기 있던 벽에서 체류탄을 쏜 거죠. 그 체류탄을 맞았던 이한열 분이 결국 거기에서 이제 맞고 바로 옆에 있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해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이제 살게 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망한 것은 언제가 되냐면 7월 5일입니다. 사망은 7월 5일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6월 9일 날 이한열 학생이 이제 그 데모하는 도중에, 시위 도중에 이제 체류탄을 맞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죠. 281쪽 볼까요? 281쪽에 보게 되면 이한열 학생이 체류탄 맞고 쓰러지는 장면, 그 뒤에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 다녔던 학생인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 학생이 이한열 학생을 들치고 이제 그 학교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 장면이
거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이한열이가 일어나고 연세대학교를 그 세브란스 병원으로 실려가고 이 사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국민들은 이 정권은 정말 폭력 정권이다. 정말 잘못된 정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른바 60 국민대회가 개최가 되게 됩니다. 60 국민대회가 이제 개최가 되게 됩니다. 지금 1987년이에요. 어디서 하냐면 민주헌법쟁치 국민운동본부. 국민운동 이름이 하도 길어가지고요. 국민운동본부에서 60 이제 국민대회를 이제 개최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구한 사항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구됐던 것이 바로 뭐냐면 대통령 직선제를 이제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문살인 정권 고문살인 정권 퇴진을 이제 요구하게 된다. 자, 이제는 뭐 말 그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정부 최루탄과 그 다음에 백골단 여러분들 아마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백골단이라고 해서 하얀 하이바 쓰고 청바지로 된 옷을 위아래로 입고 방망이 하나 들고 뛰어다니는 깡패들이 있습니다. 그 백골단들, 자,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의 그 민주시민들하고의 지금 그 끊임없이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이어져 나가다가 결국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6월 29일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6.29 선언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된다. 자, 그래서 6.29 선언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제 누가 나오냐? 노태우가 나오죠. 물론 각본은 전두환이 다 짰죠. 전두환이 각본 다 짜고 난 다음에 이제 노태우에게 얘기를 해서 노태우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6월 29일 날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 바로 대통령 직선제 요구.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수용하게 되는 6.29 선언을 이제 발표하면서 끝이 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성장한다. 많은 수의 학생들,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탄압받고 어려운 가운데 결국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민주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의에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것, 이거는 바로 4.19 혁명 이후 1960년에 있었던 4.19 혁명 이후에 있었던 가장 큰 규모의 민주화 운동이다. 규모의 민주화 운동이 되어지게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 군사 정권은 이제 끝난다. 끝난다는 얘기죠. 끝나게 되게 되고, 그리고 평화적 정권 교체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이런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고, 우리 민주화의 미끄럼이 되는, 우리 민주화 운동의 미끄럼이 되게 되는 이제 이런 사건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대통령 이제 직선제 요구가 받아들여서 결국 이제 다시 한번 개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9차 개헌이 이제 얼마 있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9차 개헌이 이제 나오게 되고, 9차 개헌에서는 어떻게 되냐? 대통령 직선제, 이게 1987년 말입니다. 1987년에 9차 개헌이 나오고 대통령 직선제가 받아들이게 되고, 대통령은 임기가 5년 그리고 단임 한 번만 하는 걸로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많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시간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노태우, 그 다음에 김영삼, 그 다음에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 그 다음에 박근혜, 그리고 지금까지 있는 바로 누가 되게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런 식으로 쭉 우리의 6공화국이 지금 올라가게 되고, 이게 6공화국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이런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수행평가를 통해서도 많이 살펴봤고, 그리고 영화도 많이 봤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주화 과정에서 여러분들 아빠 세대, 그분들의 많은 노력과 피가 우리의 민주화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